네, 이제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리딩 20 포트폴리오 리스크와 리턴 파트 1 부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OS 20A를 보시면 describe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asset classes that investors consider in forming portfolios.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요한 에셋 클래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건데요. 여기는 좀 참고용으로 간단하게 좀 보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과거 에셋 클래스별로 과거 평균 어떤 수익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에셋 클래스 구분 같은 경우에는 스몰 캡 스탁스, 그러니까 지금 소형주가 나오고 있고요. 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롱텀 코퍼레이트 본드, 지금 장기 회사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거버먼트 본드, 국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저리 빌, 또 국채인데 만기가 이제 조금 짧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스탁, 스몰 캡 스탁, 라지 캡 스탁, 롱텀 코퍼레이트 본드, 롱텀 거버먼트 본드, 트레저리 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각 에셋 클래스에 지금 명목 수익률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요. 연평균 명목 수익률인 거죠. 연평균 명목 수익률은 지금 기간은 1926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을 냈을 때 이 명목 수익률이 각 에셋 클래스별로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명목 수익률 개념은 여러분들 경제학 시간에도 배우게 되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명목 금리, 명목 수익률이라는 거는 실질 수익률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real rate, interest rate 이런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명목 금리라는 거는 실질 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1926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2.9%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트레저리 빌의 수익률은 3.4%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실제로 실질 수익률은 0.5%로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른 과목들, 다른 지금 수익률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라지캡 스탁,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 연평균 10.2%의 수익률을 얻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약 한 7%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실질 수익률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금리는 몇 %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조금 표준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식, 이런 에셋 클래스들의 어떤 성과나 어떤 리스크는 지금 이렇게 애뉴얼 리턴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스몰캡 스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뉴얼 에버리지 리턴이 지금 굉장히 높지만 지금 표준 편차는 31.7%로 굉장히 이 리스크도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클수록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도 높아진다. 즉 리스크가 커지면 여러분들이 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기대 수익률 자체도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다시피 지금 소형주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가장 높고 지금 점점 그 에셋 클래스별로 낮아지는 걸 좀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 안전할수록 지금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것들의 어떤 간단하게 있어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에셋 클래스별로 리턴과 지금 리스크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런 그러니까 명목 수익률과 표준 편차로 표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명목 수익률은 실질적으로 실질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이런 가장 베이스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의 지표 대표적으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 표준 편차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이제 표준 편차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리스크가 높을수록 에버리지 애뉴얼 리턴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지금 제가 외도와 첨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붙여놨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통계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일단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근데 이게 중간중간 이 스큐니스, 외도라는 표현과 이 커토시스, 이 첨도라는 표현이 레벨 1, 2, 3에 중간중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첨도나 외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좀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참고 자료도 넣어놨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Evaluating investment using expected return and variance of returns is a simplification. 그러니까 즉 이런 투자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기대 수익률과 지금 variance of returns, 그러니까 이 수익률의 어떤 분산으로 측정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화시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returns, 이 수익이라는 거는 do not follow a normal distribution. 여기 보시면 이게 normal distribution인데 이런 식으로 normal하게 distribution, 이 수익률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distributions are negatively skewed. negative skew라는 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걸 의미합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 왼쪽 부분이 조금 꼬리가 긴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with greater kurtosis. 정규 분포는 지금 좀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조금 완만한 걸 알 수 있죠. 근데 실제 투자 세계에서는 지금 greater kurtosis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첨도가 이렇게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첨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꼬리 자체가 조금 두꺼운 걸 알 수 있죠. 정규 분포에 비해서 이 꼬리 자체가 조금 두껍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스큐니스, 오른쪽으로 조금 분포가 치우친, 수익률 분포가 이렇게 치우친 거는 이제 평균이나 중앙값이 최빈값이라는 거는 지금 모드라는 거는 최빈값을 의미하는데 이 최빈값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장 많이 나온 값이라는 거죠. 평균은 전체 수익률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 미디안은 이 전체의 어떤 수익률 분포의 딱 중간 값이 어떤 건지가 미디언이라는 개념이고요. 모드는 이 수익률 분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수익률이 모드라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나 중간값이 최빈값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의 평균 자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수익률보다 낮다라는 거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만큼은 지금 여러분들이 downside deviation 여기 보시면 the negative skew reflects a tendency towards large downside deviation.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밑부분 쪽에서 deviation 이 편차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 세계가 그만큼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excess kurtosis 이렇게 두꺼운 지금 높은 지금 분포를 갖고 있는 그 수익률 분포는 excessive kurtosis reflects frequent extreme deviation.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가 길기 때문에 이 꼬리가 두껍기 때문에 지금 extreme deviation 극단적으로 조금 편차가 좀 크다라는 거고요. on both upside and downside. upside와 downside가 지금 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스큐니스와 엑세시브 커토시스를 합쳐보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다 좀 간단하게 그리면 수익률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수익률 분포가 이렇게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이렇게 조금 높은 꼬리가 이렇게 좀 두꺼운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CFA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투자 세계에서 여러분들 대입해 보시면 투자 세계엔 굉장히 다양한 에셋 클래스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걸 여러분들 가정을 해보시면 굉장히 변동성이 높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낮은 다운사이드 디비에이션도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이 스몰캡 주식,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이 낮은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도 똑같은 코인과 비슷한 어떤 수익률 분포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좀 높은 쪽에 수익률이 많이 몰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다운사이드 디비에이션도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한번 숙지를 한번 하고 계시면 나중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해석하시는데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OS 20A에서 지금 유동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유동성이란 거는 사실 모든 과목에서 다 나온 내용인데 이 유동성은 additional characteristic to consider when choosing investment because liquidity can affect price.
이 유동성 자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And therefore expected return of a security.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증권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만약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이나 어떤 스몰캡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주식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이 보통 유동성이 높죠. 유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으면 그 주식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서 좀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매수하는 어떤 주문이 나오면 이제 갑자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게 되면 이 거래량 때문에 갑자기 그 가격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디비에이션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드 퀴즈 20.1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Liquidity is most likely a concern for. 유동성은 어떤 에셋 클래스한테 가장 문제가 될까요? A. Emerging market stocks.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개발도상국의 주식들이 유동성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B.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C. US Treasur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거래량이 많은 에셋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이건 좀 상식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스탁이 당연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A번이 정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asset classes has historically had the highest returns? 그러니까 어떤 에셋 클래스가 가장 역사적으로 높은 리턴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리스크, 디비에이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가장 높고 가장 높은 리턴을 가지고 있는 에셋 클래스는 뭘까요? 스몰캡 스탁, A. 스몰캡 스탁, B. 라지캡 스탁, C. 롱텀 코퍼레이트 본드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중에서 A번이겠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가장 에셋 클래스의 리턴이 가장 높았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도 높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냥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LS 20B와 20C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무관리 개념이 이제 재무관리의 어떤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Explain risk aversion and its implications for portfolio selection.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때 투자자들의 이런 위험 회피 성향과 그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 의미를 한번 알려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LS 20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티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거고요. 이 투자자들의 유틸리티, 이런 효용을 바탕으로 해서 효용과 이 캐피털 알로케이션 라인, 이 자본 배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캐피털 알로케이션, 자본 배분선과 투자자들의 어떤 효용 곡선을 바탕으로 이 옵티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달라는 내용인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따라서 이제 위험 어버스, 리스크 어버스 인베스터, 리스크 시킹 인베스터, 리스크 뉴트럴 인베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분은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지금 risk averse investors, 즉 위험을 가장 회피하는 투자자, 위험 회피 투자자는 is simply one that dislike risk. 이 리스크를 싫어하는 그 투자자인 거죠. prefers less risk to more risk.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것보다 당연히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겠죠. Given two investments that have equal expected return. 만약에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 있었어요. 이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 중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라면 당연히 리스크 어버스 인베스터는 will choose the one with less risk. 그러니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당연히 이렇게 두 개 에셋 클래스에 이렇게 수익률이 같으면 당연히 조금 더 낮은 위험을 가진 자산을 선호하겠죠. 이게 지금 이 뒷문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Financial models assume all investors are risk averse.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낸셜 금융 모델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어떤 모델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동일한 수익률, 예를 들어서 10%라는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면 위험이 더 낮은 자산군을 더 선택을 하겠죠. 이거는 상식선에서도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모델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어떤 재무 관리에 관련된 어떤 이론들과 공식들 같은 경우에는 다 리스크 어버스 인베스터를 바탕으로 가정하고 이 공식들이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 시킹 인베스터는 이건 현실에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투자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투자자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Actually prefer more risk to less. 그러니까 위험이 작은 것보다 더 위험이 큰 걸 선호한다라는 거죠. Given equal expected return. 예를 들어서 10%의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면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큰 자산군을 선택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스몰캡 스탁과 비트코인이 있는데 둘 다 기대 수익률이 한 20% 정도가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50%고 스몰캡 스탁은 약 30%의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 위험 선호 투자자들은 이 비트코인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 에셋 클래스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금 현실 세계에 좀 존재하지 않는 투자자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현실 세계에 사실 있는 투자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무차별 곡선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이 표준편차, X축을 표준편차로 두고 Y축을 expected return,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이 지금 낮아지는데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는데도 더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아짐에도 리스크가 더 큰 투자안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무차별 곡선을 가진 투자자는 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뉴트럴 인베스터는 would have no preference regarding risk. 이 위험에 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런 선호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nd would therefore be indifferent between any two investment with equal expected return. 그러니까 위험 중립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리스크가 크던 작던 아무런 선호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무차별 곡선상으로 이렇게 직선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 리스크가 크던 리스크가 커지던 작아지던 아무런 그 효용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지금 선호도 이 위험에 대한 선호도, 이 무차별 곡선이 그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유틸리티 펑션, 효용 함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X축을 지금 표준 편차로 두고 Y축을 기대 수익률로 놨을 때 이 리스크와 리턴을 기준으로 개별 투자자들의 효용을 곡선으로 표현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유틸리티 펑션, 이 무차별 곡선의 효용 함수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 이 효용 함수 같은 경우에는 CFA 레벨 2나 다른 과목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효용 함수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는 어떤 기대 수익률에서 어떤 위험 회피 계수를 좀 빼는 형태로 이런 위험 회피도에 따라서 지금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는 이런 형태로 효용 함수가 보통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와 리턴을 기준으로 개별 투자들의 효용을 곡선으로 표현한 건데요. 리스크 어버스 인베스터 먼저 볼게요. 리스크 어버스 인베스터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갈 때 리스크가 올라가면 당연히 높은 기대 수익률을 원하겠죠.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투자안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옮겨갈 때 리스크가 한 단위 오르면 리스크가 증가하는 한 단위 대해서 기대하는 수익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싫어하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무차별 곡선, 지금 I1, I2, I3라는 거는 지금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각
개인별 무차별 곡선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철수와 영희와 예를 들어서 민수가 있는데 철수, 영희, 민수의 무차별 곡선이 I1, I2, I3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철수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같은 곡선 하에 있는, 그러니까 즉 여기가 A라고 표현하고요. 여기가 B라고 표현했을 때 이 같은 무차별 곡선 상에서의 효용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같은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다른 전 간의 효용은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곡선 하에서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기대 수익률도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곡선 하에서의 무차별 곡선 상의 효용은 A와 B 지점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울기가 달라질 때의 효용을 비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들도 위험 회피도가 조금 더 높은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위험 회피도가 조금 더 낮은 투자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 회피도가 높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왜 기울기가 가파를까요? 위험이 이렇게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더 원하는 이 기대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한 단위 증가할 때 위험 회피도가 엄청나게 높은 투자자는 증가하는 위험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리스크 어버전이 조금 낮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한 단위 위험이 증가할 때 올라가는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지금 위험 한 단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만 기대 수익률을 더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위험 한 단위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이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전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싫어하는 위험 회피 성향이 더 커질수록 지금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선호도가 조금 적은 사람은 위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낮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곡선 하에서 효용은 같다. 그리고 기울기가 달라질 때는 지금 이건 어떻게 효용을 비교한다라기보다는 기울기가 달라질 때 어떤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 어버전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이렇게 증가하면 이 정도 증가해야 효용이 지금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리스크가 완만한 사람은 리스크 한 단계가 증가할 때 조금만 증가해도 효용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효용을 비교한다기보다는 지금 기울기가 달라질 때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거 말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험 한 단위에 대해서 지금 그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큰 사람일수록 이 기울기 자체가 스티퍼해진다. 즉 가팔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무차별 곡선 간 효용을 비교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I1, 철수, 영희, 민수라고 했었죠. 이 철수와 영희와 민수의 어떤 지금 무차별 곡선을 봤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expected return이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expected return이 이 정도일 때 지금 철수의 지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 정도 선에서 끊기고요. 지금 영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수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대 수익률인데 지금 I1, I2, I3로 갈수록 지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지금 커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위험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와 민수가 위험을 똑같이 회피하는 투자자일 때 과연 어떤 사람의 어떤 지금 무차별 곡선의 효용이 가장 높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기대 수익률일 때 당연히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낮은 투자안을 선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용은 I1, I2, I3 이 무차별 곡선의 선호도가 지금 I1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의 투자자면 I1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투자할 수 있으면 더 효용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 때문에 같은 기대 수익률 하에서 지금 표준 편차가 지금 이렇게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은 I1 투자안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I1에서 I3로 갈수록 반대로 가면은 당연히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면 효용이 조금 더 낮아진다. 이 무차별 곡선상 선호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효용과 어떤 무차별 곡선 자체의 어떤 선호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I1에서 I3로 갈수록 무차별 곡선상 어떤 효용도 낮아지고 선호도도 낮아지고요. I3에서 I1으로 갈수록 선호도도 높아지고 무차별 곡선상 효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의 개념은 각 개인별로, 그러니까 이 각 개인별로 무차별 곡선,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완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자체 형태가 아예 지금 I1, I2, I3 이런 형식으로 지금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아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무차별 곡선 자체가 지금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중요하고요. 이 무차별 곡선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안이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떠한 무차별 곡선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 투자를 하게 될까? I2의 무차별 곡선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안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I3를 가진 사람은 여기 투자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 투자 가능한 선과 이 개인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차별 곡선의 개념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 이 각 위험 회피 성향도에 따라서 1, 2, 3, 지금 리스크 시킹, 리스크 어버스 인베스터, 리스크 뉴트럴 인베스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고 무차별 곡선 끼리 비교도 해봐야 되고 무차별 곡선의 어떤 기울기가 다를 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같은 곡선 하에서의 효용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무차별 곡선의 개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위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Indifference curves slope upward for risk averse investor. 이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들한테는 이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한다라는 거죠. Because they will only take on more risk. 그러니까 더 리스크를 진다라는 거죠. If they are compensated greater expected return. 그러니까 한 단위의 리스크가 증가했을 때 이 사람들은 expected return, 기대 수익률, 높은 기대 수익률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이 지금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단위 지금 올라갈 때 지금 이렇게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 크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어버스 인베스터들의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우상향한다. 그리고 모든 금융시장의 투자 모델은 리스크 어버스 인베스터를 가정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e indifference curves of a more risk averse investor will be steeper than those of a less risk averse investor. 즉 위험 회피 성향이 조금 더 큰 사람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한 단위 위험이 증가할 때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덜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은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단위 위험이 증가할 때 이만큼만 보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도에 따라서 조금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와 이 정도의 지금 보상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금 위험 회피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 회피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도 있고 완만해질 수 있다. 한 번 더 영어 문장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캐피탈 얼로케이션 라인, 자본 배분선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본 배분선. 자본 배분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X축이고 Y축에 이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국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국 금융시장. 여러분들 한국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투자안들, 뭐 주식, 채권, 어떤 다 형태가 다르겠죠.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때 리스키 에셋, 그러니까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만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제 투자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럴 때 기대 수익률이 이런 투자안들 이렇게 무수히 많은 투자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은 이 위쪽에는 제가 표시를 지금 따로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위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인데 기대 수익률이 100%인 투자안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라고 가정해 봤을 때 우선 제가 알기로 한국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으려면 당연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라인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은데 지금 표준 편차가 낮은데 위험이 낮은데 지금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들은 현실 세계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투자가 불가능하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안들에 대해서 점을 찍는다고 가정하면 어떤 투자안들에 대해서 점을 찍는다 가정했을 때 이 위쪽 그러니까 지금 위험이 낮은데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들은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른쪽 라인 오른쪽과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투자안들이 이렇게 찍혀 있겠죠. 이렇게 투자안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가능한 어떤 포트폴리오, 에셋 클래스의 어떤 지금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시장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가장 좀 위험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조금 제가 위쪽에 너무 많이 찍어놨는데 그래서 투자안들이 이렇게만 있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투자안들이 이 정도 있을 때 지금 위험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점을 우리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X라는 이런 포트폴리오 우리가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쪽은 현실적으로 어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봐도 이 위쪽 라인을 없다라고 여러분들 가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1%인데 수익률이 50%인 투자안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 중간에서 이 중간 위쪽 라인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옵티멀한 리스키 에셋, 리스키 포트폴리오를 옵티멀한 리스키 에셋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옵티멀한 리스키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X라는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위험 대비해서 리스크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일단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고요. 리스키 에셋, 위험이 있는 투자안들 사이에서 이렇게 옵티멀 리스키 에셋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존재하는 투자안들 사이에서 가장 옵티멀한 리스크 에셋을 지금 도출을 해낸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옵티멀한 리스크 에셋을 도출해냈고 여기서 이제 무위험 자산까지 나오는 겁니다. 무위험 자산은 말 그대로 위험이 없는 이런 국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국채들은 지금 표준 편차라는 것 자체가 0이겠죠. 그러니까 아예 표준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 무위험 자산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위험 자산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옵티멀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옵티멀한 리스크 에셋을 이렇게 연결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무위험 자산과 옵티멀 리스크 에셋 포트폴리오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본 배분선 CAL 한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본 배분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에셋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투자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리스크 에셋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금융시장의 어떤 국채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여러분들이 구한 다음에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점을 찍고 이 두 가지 자산을 연결시킴으로써 CAR 자본 배분선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선이 자본 배분선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위험 자산과 이 옵티멀 에셋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한 여기 Z라는 지점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Z라는 지점은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무위험 자산에 약 한 40% 정도 투자를 하고요. 이
위험 자산에 60% 정도 투자를 하면 이 Z라는 지점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X라는 자산의 100%, 그러니까 웨이트 기준으로 X라는 자산에 100% 투자하면 그냥 여기에 지금 찍히겠죠. 근데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섞어서 무위험 자산이 40%, 위험 자산이 60% 투자하면은 이 같은 직선 하에 이 정도 Z라는 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다 투자를 한다면 여기 Y라고 투자할까요? 이 Y라는 지점에 투자하는 거는 X보다 좀 더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과 지금 위험 자산을 섞어서 투자했을 때 이 이쪽에 투자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투자를 한 거죠, 지금? 지금 무위험 자산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으로 돈을 빌려서 지금 이 지점이 지금 X라는 포트폴리오에 100% 투자한 지점이기 때문에 Y라는 지점은 지금 약 한 130%를 투자를 한 거예요. 130%의 웨이트로 지금 이 Y라는 지점에다가 투자를 한 거고요. 130% 비중에 지금 포트폴리오 X에 투자를 한 거고요. 지금 무위험 자산은 웨이트 A를 무위험 자산이라 할게요. 무위험 자산 지금 마이너스 30%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라는 거는 무위험 자산으로 약 이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 약 30% 정도를 차입해서 X라는 포트폴리오에다 30%를 더 투자한 거죠. 그래서 이 ZXY의 어떤 의미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CAL 한국이라는 이 자본 배분선 하에서 여러분들이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이 선 하에서 여러분들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X에 100% 투자했을 때가 이 지점이고요. 지금 무위험 자산에 100% 투자했을 때의 지점이 여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산의 어떤 투자 비중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에 어떤 지점에 점이 찍히는지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 배분선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분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있을 때 한국 금융시장의 어떤 리스크 에셋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가장 옵티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자산, 뭐 주식, 한국 시장에서 어떤 뭐 대형주하고 어떤 채권, 뭐 국채가 아닌 이제 뭐 어떤 회사채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이게 제가 한국 금융시장에서 판단해서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야. 그래서 이거를 구성을 해서 여기다 찍어 놓고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무위험 자산하고 조금 섞어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 중에 제일 좋은 놈 그리고 무위험 자산 이 두 가지 자산을 합쳐서 선을 그었을 때 이게 한국 시장의 캐피탈 얼로케이션 라인 자본 배분선이라는 거고요. 이 자본 배분선 하에서 투자 비중에 따라서 찍히는 위치가 달라진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CAL 선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홍콩이나 이런 데도 있겠죠. 똑같이 홍콩에서도 뭐 이렇게 위험 자산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위험 자산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옵티멀한 포트폴리오 한 뭐 이 지점을 여기서 찍었어요. 여기를 지금 옵티멀 포트폴리오로 찍었고요. 그다음에 홍콩 시장에서도 무위험 금리가 있을 거잖아요. 무위험 자산을 여러분들이 찾았어요. 뭐에서 뭐 1년 만기 뭐 국채 아니면 3년 만기 국채로 이런 식으로 무위험 자산을 찾았고요. 그래서 홍콩 시장에서 옵티멀한 포트폴리오, 리스크 에셋 중에서 옵티멀한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자본 배분선 CAL 홍콩의 지금 자본 배분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CAL 한국이 있고 CAL 홍콩이 있고 뭐 CAL 중국이 있고 지금 홍콩이 지금 중국에 지금 포함이 됐었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CAL 뭐 유럽이 있고 CAL 미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CAL 선도 금융시장마다 각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각 개인마다도 이 CAL 자본 배분선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아무리 개방화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안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약이 있던 아니면 제약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관찰, 투자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아무리 금융시장이 개방됐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과테말라의 국채를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면 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투자 가능한 관찰되는 리스크 에셋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테말라
뭐 국채든 아니면 과테말라의 어떤 뭐 주식을 사고 싶다 가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나 혹은 여러 이 한국 금융시장, 이 시장에서 현재 투자 가능한 리스키 에셋이라는 건 가장 위험한 자산, 그러니까 위험도가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최적의 옵티멀 리스키 에셋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대형주와 어떤 회사채, 어떤 삼성전자 회사채를 엮은 게 여러분들이 관찰되는 지금 에셋, 리스키한 에셋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리스키 에셋 포트폴리오라고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옵티멀 에셋 리스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이 옵티멀 리스키 에셋 포트폴리오야 무위험 자산, 보통 국채고요.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 보통 국채고 표준 편차가 0입니다.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위험 자산을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한 선 자체가 자본 배분선이고 이 자본 배분선 하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비중에 따라서 찍히는 점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CAL 연결한 선으로 CAL 곡선이 아니고 CAL 직선이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CAL 직선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CAL은 보통 직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 드린 대로 지금 한국 금융시장과 홍콩 금융시장의 어떤 CAL 직선이 다 달라질 수 있다. CAL 선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 사이에 투자 비중을 변동시킬 때 기대 수익과 투자 위험을 연결한 선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 사이의 투자 비중을 변동시킬 때의 기대 수익과 투자 위험을 연결한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 옵티멀한 리스키 에셋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하에서 투자 비중에 따라서 찍히는 점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미넌스 프린시플, 지금 지배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지배 원리도 여기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배 원리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점이 찍혀 있고 이 정도의 점이 찍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대 수익률이 10%인 투자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5%인 투자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표준 편차는 5%. 이 점의 표준 편차는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 점이 A, 이게 B, 이게 C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면 과연 어떤 투자안에 투자를 할까요? 지금 A와 B 중에는 어떤 데 투자를 할까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는 당연히 표준 편차가 낮은 투자안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보다는 B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들이면 만약에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진 투자안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C 중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 상식적인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들은 A라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포트폴리오는 다르게 표현하면 A가 B를 지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A라는 포트폴리오는 B를 지배하는 거고요. A라는 포트폴리오는 또 C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배 원리에 의해서 A와 B와 C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사람들은 A라는 포트폴리오에만 투자를 할 거라는 게 이제 지배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B와 C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배 원리라는 거는 같은 기대 수익률 하에서는 낮은 위험, 같은 위험 하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게 이 지배 원리라는 거, 지배 원리라고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배 원리에 따라서 옵티멀한 리스키 에셋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어도 결국에는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 지배하는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CAL의 가정은 사실 지배 원리를 적용을 한다 해도 사실 예를 들어서 5%와 10%를 가진 지금 A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이 A라는 투자안과 지금 10%인데 기대 수익률이 한 20%인 투자안. A라는 투자안과 B라는 투자안은 약간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B라는 투자안은 리스크가 커진 만큼 지금 10%, 20%로 좀
expected return이 올라갔기 때문에 A가 B를 지배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지배 원리상 비교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 CAL의 가정은 시장에 있는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나의 어떤 옵티멀한 리스크 에셋 포트폴리오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가정이 좀 깔려 있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A와 B라는 투자안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 투자 아닌지는 이제 위험 대비해서 보상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게 둘 중에 뭐가 옵티멀한지는 현실적으로 둘 다 옵티멀한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CAL에서는 가장 옵티멀한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 거고요. 지금 가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와 무위험 자산을 연결한 선으로 이제 CAL 자본 배분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A와 B에서는 지금 지배를 파악할 수 없지만 이게 C라는 게 있으면 같은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더 높은 A라는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투자할 거기 때문에 A가 C를 이제 지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C를 지배하기 때문에 C라는 투자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지금 CAL 선이 지금 CAL 한국이 있고 CAL 홍콩 선이 있잖아요. 근데 CAL 홍콩 선이 보시다시피 지금 한국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지금 그려졌어요. 자본 배분선이. 이렇게 된다면 한국과 홍콩이 아닌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홍콩의 CAL 선이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홍콩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홍콩 CAL 선을 선택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개 국가만 놓고 봤을 때는 전 세계에 만약에 이 두 개 국가밖에 없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한국의 CAL 선이 아니라 홍콩의 CAL 선에다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AL 자본 배분선도 이 자본 배분선끼리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CAL 홍콩 자본 배분선이 CAL 한국 홍콩 배분선을 지배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AL 개념에 대해서 좀 엄청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영어 표현으로는 한번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Combining a risky portfolio with a risk-free asset is the process that supports the two-fund separation theorem.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어떤 분리된 포트폴리오를 연결시키는 게 이제 CAL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프리,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연결시킨다는 거죠. Which states that all investors' optimal portfolios, 모든 투자자들의 지금 optimal portfolio will be made up sum of combination of the optimal portfolio of risky asset.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옵티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거와 리스크-프리 에셋을 결합했을 때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The line. 그래서 이 무위험 자산과 옵티멀한 리스크 에셋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이 선이 이제 possible combination of risk-free asset과 optimal risk asset portfolio라는 거고요. 이 선 자체가 capital allocation line, 자본 배분선이라는 겁니다. 자본 배분선이라고 의미를 붙인 이유는 자본 배분선 하에서 투자 비중에 따라서 찍히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그 찍히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분선이라는 의미를 쓴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CAL 개념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여러분들 슈에조 교재 기준으로 4페이지 한번 보시면 피규어 20.3이 있어요. 피규어 20.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X축이 지금 표준 편차고 Y축이 expected return일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 자산이 무수히 많은 리스크 에셋 중에서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도출한 다음에 똑같은 선인 겁니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을 도출하고 무수히 많은 지금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리스크 에셋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무위험 자산과 옵티멀한 리스크 에셋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이 선, 이게 자본 배분선이라고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게 만약에 옵티멀 에셋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Z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러분들 실제 투자는 이 지점 가운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Y라는 지점에서 투자를 했어요. Y라는 지점에서 투자했다는 거는 무위험 자산으로 한 50%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자산으로 한 50%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점이 여기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찍히는 점에 따라서 투자 비중에 따라서 이 자본 배분선 하에서 찍히는 지점이 달라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0.3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20.4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웠었잖아요. 아까 지금 철수의 무위험곡선, 영희의 무위험곡선, 지금 민수의 무위험곡선 이렇게 지금 I, A, I, B, I, C 이렇게 A, B, C로 표현을 하고 이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국 금융시장에서 CAL 곡선에 대해서 도출을 해냈어요. 만약에 여기가 무위험자산이고 옵티멀 리스크 에셋 포트폴리오가 한 이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옵티멀한 리스크 에셋 포트폴리오, 한국 시장의 옵티멀 에셋 리스크 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을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B라는 지금 이 B라는 사람은 지금 CAL 한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관찰되는 리스크 에셋 포트폴리오 옵티멀한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연결한 이 CAL 선 하에서 이 지점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B라는 사람은.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C라는 사람도 지금 이 CAL 한국선과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무차별 곡선, C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과 이 자본 배분선도 지금 이 지점에서 지금 만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은 각각 위험을 이 정도 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이 정도인 투자 안에 투자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번 포트폴리오하고 2번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A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관찰되는 CA의 선 가지고 지금 접하는 지점이 그래서 없어요. 지금 피규어 20.4를 보시면 그렇죠. 접하는 지점이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접하는 지점이 없다라는 거는 이 A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지나치게 높은 거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리스크 어버스한 이 효용과 지금 선호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 있는 CL 배분선 가지고는 이 A라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뭐 글로벌 시장으로 가갖고 어디 뭐 과테말라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있는 뭐 조금 더 CL 선이 이렇게 가파른 이런 만약에 가상의 이런 CL 선이 뭐 이런 선이 있다 가정하면 이런 데서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CL 한국선에서는 지금 이 A라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없다. 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보다 지금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존재한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무차별 곡선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무차별 곡선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도출하는 옵티멀 리스크 에셋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연결한 이 CAL 배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규어 20.5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규어 20.5에서 IA라는 사람의 지금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요. B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무차별 곡선 무위험 금리가 여기 있고 지금 옵티멀 리스크 에셋 포트폴리오가 약 한 이 정도 이렇게 접하는 지점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에 있다 가정을 해보면 지금 CALA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CAL 여기 한국 시장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지금 철수라는 사람과 영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비교해보면 이 철수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완만한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실제 한국 시장에서 투자 가능한 CAL 선을 그렸을 때 접하는 지점, 지금 투자 가능한 지점을 보시면 철수라는 사람은 A라는 지점, 지금 영이라는 사람은 이 B 지점에서 투자가 가능한 거죠. B 지점에서 투자가 가능한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위험 회피도가 높은 사람은 CAL 곡선과 만날 때 조금 리스크가 낮은 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낮아서 이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사람은 CL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지금 리스크가 조금 더 큰 지점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조금 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CL 곡선과 접하는 지점이 조금 더 리스크가 높은 지점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요. 위험 회피도가 높은 사람은 지금 조금 리스크가 낮은 지점에서 그 CL 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규어 20.5까지 저희가 한번 다 같이 봤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20.4나 20.5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는 지금 기울기가 달라질 때, 여기는 무차별 곡선 자체가 좀 달라질 때 A라는 사람이 아예 이제 C의 곡선상에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투자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B가 C를 지배하겠죠, 사실. 무차별 곡선상에서 효용으로 봤을 때 선호도로는 B라는 무차별 곡선, C라는 무차별 곡선을 지배할 텐데 어쨌든 지금 B라는 사람도 위험 회피도가 C라는 사람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높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리스크가 낮은 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20.4와 20.5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정리드린 내용 보시면 각 개인 그 시장의 어떤 CA의 선과 각 개인의 어떤 무차별 곡선 중 접하는 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피겨 20.4에서 무차별 곡선이 I1인 투자자는 IA인 투자자는 CA의 투자자의 투자 가능한 조합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CAL 한국선 가지고는 지금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피겨 20.5에서 덜 리스크 어버스한 투자자일수록 위험이 큰 투자한 여기 B라는 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좀 해보시면, 그러니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AL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CAL 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배 원리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지배 원리와 CAL 선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재무관리 개념의 좀 핵심 개념이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 CAL 선을 지배하는 시장, 이제 자본 시장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미리 설명을 약간 간단히 드리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한들, 이렇게 위험 투자한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옵티멀한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도출하고 그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에 연결한 선을 도출하면 CAL 글로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CAL 글로벌 선은 CAL 한국과 CAL 홍콩 이런 선보다 조금 더 기울기가 조금 더 높은 지점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로 봤을 때 조금 더 투자한이 많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CAL 선이 CAL 한국선이나 CAL 홍콩선을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CAL 선이 가장 옵티멀한 그 CAL 라인이고, 이런 옵티멀한 라인을 자본 시장선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 CAL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반드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과정을 좀 거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드 퀴즈는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모드 퀴즈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1번입니다. 지금 리스크 위험 회피 투자자들이 지금 위험 회피 투자자들의 설명 중에 가장 정확한 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A. 이 위험 회피 선호 투자자들은 seeks out the investment with minimum risk while return is not a major consideration. 이건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미니멈 리스크만 선호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가 커지더라도 리스크가 커진 만큼 그럼 그 커진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더 많이 해주면 되는 거겠죠. B. will take additional investment risk if sufficiently compensate for this risk.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들도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는데 위험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에 대해서 보상만, 수익에 대한 보상만 충분히 해주면 투자할 수 있다는 게 B번 개념인 거고요. C. avoids participating in global equity market. 글로벌 에쿼티 마켓에 뭐 참여를 피한다. 이건 뭐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이상한 얘기고요. 2번입니다. The capital allocation line. 이 자본 배분선은 from the risk-free return. 지금 무위험 리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through the A. global maximum return portfolio. 글로벌 맥시멈 리턴 포트폴리오 아니죠. 이 자본 배분선이라는 거는 어떤 각 시장마다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했었죠. B. 옵티멀 리스키 포트폴리오. 옵티멀 리스키 포트폴리오의 전제는 그 시장에서 관찰되는 옵티멀 리스키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는 겁니다. B번이 정답이죠. C.
글로벌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개념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번 아니고 B번이죠. 리스크 프리 에스텍과 옵티멀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 자본 배분선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 설명 들으셨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 실제 문제는 좀 풀 수 있는 거 지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복습을 좀 충분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분산과 표준 편차,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 표본의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LS 20D입니다. Calculate and interpret the mean, variance and covariance of asset returns based on historical data. 그러니까 과거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과거 정보를 가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A라는 주식이 있는데 A라는 주식의 어떤 과거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지. 이 A라는 주식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상 전체 모집단 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A라는 주식이 있는데 보통 기업은 영구히 존속하는 걸 전제로 기업이 지속이 되죠. 근데 A라는 주식이 말 그대로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전체 모집단 기간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미래 얼마만큼 이 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라는 기업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어떤 기간별 수익률 가지고 그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mean, variance, and covariance, 공분산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학습하게 될 건데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최초에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집단, 지금 우리가 지금 분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각 투자안, 그러니까 에셋 각 자산의 어떤 특정 기간을 우리가 정해놔요. 그래서 뭐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정해놓으면 이 5년 동안에 이 투자안의 지금 평균 수익률을 구하고 이 평균 수익률을 바탕으로 이 평균 수익률로부터 분산이란 개념은 과연 각 기간별 2020년도 수익률이 5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 대비해서 얼마만큼 편차가 있는지 이것들을 다 제곱한 다음에 더한 후에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이제 t를 각 전체 기간을 나눠주면 이제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분산은 이 에셋 클래스의 수익률의 분산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그 기간 전체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그에서 5년이라면 이 5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 대비해서 얼마만큼 편차가 있는지 이런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집단 전체 분산이라는 거는 모집단 전체 분산은 이제 이렇게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시그마 제곱은 그러니까 어떻게 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t는 1시점부터 그래서 n 시점까지 우리가 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t는 1부터 n 시점까지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모집단,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엄밀히 따지는 개념이고 사실상은 우리가 나중에는 좀 혼용해서 많이 쓸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호를 일단은 RT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5기간 수익률을 구하면 T 시점, 1시점의 수익률과 이 전체 5기간의 이제 평균을 구해야겠죠. 이 평균은 지금 U라는 개념으로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시점의 수익률이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지를 이제 제곱을 해서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2시점의 수익률이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제곱해서 다시 더해주고 그래서 전체 5기간의 수익률을 다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분모에다가 이제 전체 기간 T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모집단 전체 기간 리턴 분선이라는 거는 이게 5년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5년만 존재했다라는 가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기호 자체가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표본의 분산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호만 좀 다르고 S제곱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거죠. 샘플 베리언스, S제곱은 샘플의 베리언스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T는 1부터 N까지 똑같은데 이제 기호만 조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RT 빼기
이 평균 기간의 어떤 기간 전체, 그러니까 그래서 5기간이 지금 제가 모집단의 분산을 구한 건 5년만 존재한다라고 가정한 거고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샘플 5년, 표본 5년만 가지고 지금 분산을 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년만 가지고 이제 표본 5년만 가지고 계산할 때는 이제 이 표본 5년의 평균 수익률에서 이제 각 기간별 수익률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제곱해 준 다음에 이제 분모가 t-1인 것만 이제 조금 다른 건데 분모가 왜 t-1이냐? 여긴 이제 제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라고 해서 지금 t-1로 써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알아두고 가시면 좋은 건데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외우셔도 상관없으신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의 분산은 분모를 t로 나누는데 샘플의 분산은 t-1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자유도 때문인 건데 예를 들어서 4명의 사람이 지금 4명의 음식을 선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자유도라는 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유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4명의 사람이 어떤 4가지 음식을 선택한다 가정하면 하나씩밖에 선택을 못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A, B, C, D라는 사람이 있는데 A, B, C 사람이 어떤 음식 3가지를 이미 다 골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나요? 마지막 사람은 그러니까 선택권도 없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자유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본이 4개인 집단에서 만약에 앞에 있는 3개의 사람이던 3개의 표본이 어떤 특정 3개를 이미 선택을 해서 매칭이 돼버리면 마지막 사람은 매칭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것만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한테 자유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이 음식을 4가지 선택할 때는 3명의 사람한테만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t-1 자유도가 표본의 경우에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t-1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별 주식의 어떤 지금 평균으로부터의 어떤 벗어난 수익률의 어떤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집단은 사실상 모집단 공식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별 증권의 전체 모집단 전체 기간의 수익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이 상장 폐지가 돼서 지금 전체 기간을 알 수 있으면 이렇게 모집단의 기간을 구할 수 있겠지만 모집단의 분산을 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상장 폐지가 될 어떤 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을 가지고 구하고 개별 주식 이 표본의 수익률의 분산은 이렇게 t-1로 하는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집단일 때 시그마 제곱을 쓰고 표본의 경우에는 S 제곱을 쓰는 게 맞는데 우리는 앞으로 표현을 할 때 웬만해서 모집단이 아니고 다 어차피 샘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시그마 제곱이라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시그마 제곱의 루트 씌운 이 시그마 포트폴리오 이게 그러니까 분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루트를 씌운 게 이제 표준 편차인 거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이렇게 계산할 거다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번 시간에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